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이슈를 풀어보는, 핫이슈 풀어보는 놀라운 부동산의 놀부. 부자병법 박병찬. 그리고 김사부님입니다. 네. 자, 오늘 김사부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네. 뭐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전 알아요. 아직 모르는 분들도 있을 네. 거니까 먼저 우리 소개부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냥 간단하게 네. 하면 되죠. 그쵸. 2004년부터 부동산 강의 쭉 해왔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투자 강의라는 일반인을 상대로 투자 강의라는 게 거의 없었는데 거의 뭐 몇 안 되는 소수 회속해서 약간 강의를 시작했었고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2007년도에 부동산 투자의 정석 책을 썼고, 그리고 또 이제 개정판 2016년에 부동산 투자의 정석을 썼고, 부동산 소액 투자의 정석, 그리고 이제 뭐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 부동산 등의 저자인 네. 부동산 김사부입니다. 네. 아. 일단은 책 지금 3권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개정판이 나온다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예. 또 나와야, 제가 뭐 나오려고 계획은 안 했는데, 안 나오면 안 되게 생겼더라고요. 너무 많이 규제들이 바뀌어가지고, 맞아. 그런 질문들을 괜히 계속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저기 저자님이 하신 대로 해도 됩니까? 지금 많이 바뀐 것 같은데, 되는 일입니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뭐 이제 개정을 좀 해야 어쩔 수 없이 개정을 해야 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 한 6, 7월 달 이 정도쯤에 낼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투자의 정석을 부동산 개정해서. 투자의 정석 이제 개정판이죠. 김사부님을 직접 또 오늘 뵈니까 오늘 반갑고 네. 일단 오늘 또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래요? 여러 이야기들을 네. 함께 우리 셋이 수다 떨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자, 한 주간의 부동산 근황을 풀어보는 근황썰입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요, 거래 절벽 지금 상황이죠. 거래 감소되어 있고 계속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데, 뭐, 일주일간 기사를 계속 쏟아내고 있어요. 이번 주는 몇 % 감소했네, 이번 주는 몇 % 감소했네 해서 지겹게 지금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걱정하는 거는 이 거래 절벽 상황이 과연 이 언제까지 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을 가지고도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고수이신 우리 김사부님, 게스트분의 그 의견을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 절벽 상태가 과연 언제까지 갈까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거래 절벽이 있으면 이게 원인을 좀 분석하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어떤 중요한 원인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절벽이라고 하면 실제로 사실 부동산의 거래 절벽이 있을 수 있는 건 한 3가지 이유거든요. 하락, 절벽 같이 볼 때 이제 첫 번째는 공급 초과. 뭐 당연히 수요보다도 공급이 많으면 당연히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미루게 되잖아요. 아니 뭐 공급이 저렇게 널려 있는데 뭐하러 지금 빨리 사 이렇게 되잖아요. 당연한 얘기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외부의 충격. 우리 뭐 금융위기나 뭐 이런 IMF나 이런 것처럼 외부 뭐 우리나라라는 것 자체가 구조적으로 독립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경제적으로 그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다 외국과 이제 거래를 하면서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외부 충격은 매우 민감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제 거래 절벽이 오거나 또는 이제 금리도 이제 이 부분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뭐 금리가 올라간다고 걱정을 하는데 금리라는 게 올라가는 게 걱정이 된다고 하는 것도 막 예를 들어서 막 7%, 8%막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올라가는 수준은 어쨌든 그래도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 가지고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이진 않아요. 근데 외부의 충격이 오면 금리가 굉장히 폭등을 할 수가 있죠. 이제 이런 부분들, 이런 게 이제 문제가 그렇게 되면 당연히 거래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는 거.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정부의 규제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미 이제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 다 인정을 했지만 그동안 공급을 이제 부족해서 생긴 문제다라는 걸 인정을 계속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인정을 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집값을 잡기 위해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계속 해왔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 세 번째, 이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라는 거는 언제나 그렇지만 항상 눌렸다가 또 시간 지나면 다시 이제 되고 눌렸다가 다시 올,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일일 거라고 보여지고, 왜냐하면 이제 원인을 잘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근본적으로 부동산의 거래라든지 가격을 하락시키는 근본적인 요인이 안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세 번째 문제인 경우다라고 하면 결국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눌렸다가 올라갔다, 눌렸다가 올라갔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다만 지금은 이제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수요를 억제한 것이 굉장히 오래됐고 강력한 것들이었고, 그러다 보면 수요가
이제 공급을 이제 사줄 수 있는 정도의 수요가 되려면 쌓여야 되거든요, 수요가. 네. 근데 그 쌓이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해서 보면은 지금 수요 억제책, 특히 이제 대출 규제, 거기에 맞물려서 수요가 좀 눌려 있는 상황이고, 이 수요들이 좀 쌓여가는 과정에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기보다는 일정 시점이 되면 다시 풀릴 거다. 하반기쯤으로 봅니다. 네, 하반기. 하반기 이렇게. 정도 되면은 낮이지 않아 바뀔 거라고 보여져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그러면은 우리 얘도 박사부거든요. 들었어요. 예. 네. 뭐 유명하신 분이니까. 예. 의견 어떠세요? 제가 따라한 거 같네요. 아니 그 네 거네 거 채널에서 했어요. 채널에서 이제 코너를 하나 하는데 그게 이제 박사부. 그러시군요. 이렇게 됐습니다. 네, 네. 예. 약간 의미는 달라요. 여기는 사부님이고 예. 저는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 그럼 사랑하는 부동산인가? 많이 사랑받으시고. 예. 아, 네, 네. 예, 인기 많으세요. 팬층 많고. 예. 그러시군요. 그러면 거래 절벽을 우리 그 나는 박영선 대표님. 따로 할 말은 없어요. 다만 우리 김사부님께서 해주신 네. 말씀에 많은 공감을 하고, 음. 그래서 이게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거래 급감이고 수요가 삭제된 게 아니라 잠깐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관망하고 있기 때문에 잠재 수요는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 매칭이 안 나오는 상황인데 자발적인 현상이 아니라 정책으로 만들어낸 현상이다.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뭐 별도로 제가 드릴 말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뭐 근데 데이터상 보게 되면은 다른 것보다 이런 게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지금 거래 급감 상황에서 맞물려서 돌아가는 게 그 양극화가 극대화돼 보이는 그 효과가, 그러니까 착시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대출의 영향을 받는 주택들이 오히려 이제 낮은 가격에 매도하는 케이스가 많고 구매력이 낮아진 상태에서 급매물만 찾게 되니까 그러한 상황 때문에 오히려 그 5분위 주택을 나눴을 때 하위 주택들은 오히려 이번에 지표가 감소했어요. 네. 근데 고가주택 기준으로 해서 1분위는 오히려 상승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상승세가 아직 유지되고 있어요, 고가주택은. 그래서 네. 이러한 현상이 더 부각되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이 대출에 관련된 거는 우리도 지난번에 15억 규제, 9억 규제 했을 때도 잠깐 눌렸었잖아요. 아까 사부님이 얘기했듯이 눌렸다가 다시 오는 바운스가 되는 바운스 되는 그 시기가 오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도 마찬가지로 다르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 시기가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것과 그러니까 같이 연결이 되면서 결국에는 지금 은행들도 보면 우대금리 다시 시작했거든요. 다시 시작하는, 지금 전부 은행은 아니지만 금리가 지금 높다라는 그 판단이 있어서 금융위도 이제 나설 거고 정치적으로 나서서 금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뭐 7%, 8% 이렇게 갈 거라고는 저는 보이지 않고, 결국에는 다시 그 수요들이 적응하면 거래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그거 시기는 저는 딱 대선 중심으로 해서 대선 직전이나 직후부터 좀 거래가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예. 그 김사부님과 첫 번째 이슈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거래 절벽 22년에도 계속 될까라는 물음에는 일단은 상당 기간 동안 앞으로 뭐 몇 달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부님께서는 거의 하반기 정도면은 이게 잊혀질 거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고 내가 집을 내놨는데 안 팔린다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요즘에. 그렇죠. 예, 전세도 마찬가지로 안 나간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집을 내놓으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실까요? 비싸게 내놓은 분들. 그러니까 어떤 입장의 분들이실까요? 갈아타야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죠. 예. 결국에는 다주택자는 집을 판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예. 네. 내놓는 케이스도 없고, 오히려 1주택자들이 거의 내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에 대해서 그 조정 폭도 굉장히 낮아요. 1주택자는 많이 못 내려. 많이 못 내리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아까도 뭐 좋은 얘기 해주셨지만 어차피 내놓는 사람은 갈아타기일 뿐이고 다주택자가 물건을 내놓지 않으면 같은 현상이 반복된다. 결국 시중에 풀리는 유통 물량을 적정 수준까지 올리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덧붙여서 좀 얘기를 하자면 22년에 우리가 이제 대선 얘기 제가 잠깐 했는데 지방선거를 또 앞두고 있잖아요. 6월 달에. 예. 저는 그것도 되게 큰 촉발점이라고 엄청 보는데, 예. 이제까지 지방선거 할 때나 뭐 대선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 가격이 그때 마치 떨어진 적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예. 거기서 대해서도
우리 김 사모님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방선거. 아, 그렇죠. 네. 맞는 말씀이라고 봐요. 아, 이건 네. 당연한 거일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도 지금 대선 주자들도 다 똑같이 네. 그 부동산에 대해서 호재성 발언들을 계속 하잖아요. 예, 용적률 올려주겠다. 뭐 이제 지금은 뭐 색깔 구분이 없잖아요. 그냥 네. 그저 다 용적률 올려주겠다, 규제 풀어주겠다. 그냥 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 그렇게 하는 것이 일단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일단은 하여간 조그만 거라도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과 연관이니까 내가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네. 최소한 내 아들이 집을 갖고 있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부동산에 연관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는 호재성 발언이 더 정치적으로 표를 얻기가 더 유리한 거죠. 그건 뭐 변함이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또 이제 지방선거가 있는데 거기서도 꼭 부동산 안 갖고 있어도 뭐 예를 들어 도로를 놔준다, 뭐를 한다, 전철을 끌어들인다.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막말로 부동산 값이 안 올라가도 아니 우리 동네 좋아진다는데 내가 사는데 편해진다는데 뭐 예를 들어 서울이랑 여기 우리 집 왔다 갔다 하는 너무 편해지게 이제 해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그러면 계속 그런 공약을 뭐 조금 뭐 하여간 남발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되면 어쨌든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부동산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져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이걸 두고도 다른 분들 중에서는 이제 의견이 좀 거의 나뉘는 게 이제 믿고 걸러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GTX도 이제 뭐 2노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사실 지금 실현된 노선은 개통된 건 하나도 없고 지금 공사 중인 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부동산 방송을 챙겨보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알아서 이제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거래 절벽 그리고 올해 이벤트까지 한번 같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의 이슈와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또 거래 절벽하고 좀 맞물리는 내용이긴 하네요. 자,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이제 고가 부동산 말고 좀 중저가 아파트들은 그 이전 실거래가보다는 낮은 가격에 거래된 비율이 좀 증가하는 추세다. 예, 이게 기사로 나와 있고 실제로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직전 실거래가보다 낮게 거래되는 케이스가 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이제 급매물을 노려라 할 때 약간 9.13 때도 그렇고 8.27 때도 그렇고 지금 그 사이클의 그 타이밍에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하락 시그널 여기에 맞물려서 가격이 좀 직전 실거래가로 떨어지니까 이제 이게 하락 국면 아니냐. 하락 국면이다. 이 하락 시그널 여기에 맞춰서 얘기가 나오는데 하락 시그널 여러 개가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락이 그 나올 때 시그널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각자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보자면. 아니 근데요. 저는 사실은 그런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네. 이런 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아니 도대체 하락을 네. 몇 프로쯤 하락할 걸 기대해야 하나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아니 역사적으로 제일 안 좋았을 때가 두 군데잖아요. 사실은 그럼요. 우리 최근래에는 그러니까 이게 근대사에서 근대사. 네. 그럼 결국 IMF랑 금융위기란 말이에요. 그때 도대체 얼마까지 떨어졌는지는 알고 하는 얘기예요. 도대체. 그러면은 그렇게 최악의 상황이 됐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이 떨어지는 게 수치상으로만 한 25% 떨어져요. 수치상으로만. 근데 그것도 실제가 아니라는 게 왜 그러냐면 수치 찍은 거일 뿐이지 하나 딱 거래되고 끝난 거를 그걸 일반적인 가격 하락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아니 하나 예를 들어서 10억 하던 게 7억 5천 찍었어요. 그럼 나는 7억 5천에 살 수 있냐고요. 7억 5천 하나 찍고 바로 8억 5천 올라가 버리는데 그걸 살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건 전혀 실물을 모르는 사람 얘기고 사실 실물을 알면 제가 그러니까 금융위기나 IMF 때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일반인이 피부로 느끼는 정도의 하락 정도는 약 15% 정도 선이에요. 그게 완전히 하락한 거예요. 물론 15% 하락하고 더 떨어지지는 않더라고 해도 확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 하락이 오래 가는 것 뿐이죠. 근데 그 정도 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계속 하락 폭락 얘기한다고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폭락을 해야 만족해서 내가 살려고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채널을 보니까 한 70%좀 만족하더라고요. 70% 하락을 해야 만족.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네. 속이 후련하네요. 저도 마찬가지로 후련합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말씀을 정말 잘하시네요. 맞아요. 이게 너무 좋은 비유 같아. 우리 뭐 주식도 마찬가지로 그 맨 밑단에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결국 바로 찍고 바로 튀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한 거고. 아니 그러기도 하고 일단 진짜 주식은 거래 사례들이 있고 실제로 그래프가 다 얘기를 해주잖아요. 실제로 70% 하락한 것도 있고 뭐 심지어 상장 폐지된 것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이 그런 일이 도대체 있냐고 있으면 얘기를 좀 하란 말이 있지도 않은 얘기를 가지고 부동산 왜 상패. 자꾸 아니 왜 자꾸 그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그런 아니,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 얘기 우리나라도 베네수엘라처럼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될 수 있죠 될 수 있어요 그럼 뭐 그런 얘기 따지면 뭐 무슨 일이 안 벌어질 수 있겠어요 있지만 가능성이 낮은 일이잖아요.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징조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가능성이 낮은 일인데 그거를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때 되면 내가 사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 벌어지지도 않을 일에 베팅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그것보다는 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일에 베팅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우리나라 쭉 역사를 봐도 아무리 많이 떨어져 봐야 웬만한 좋은 부동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좋은 부동산. 그런 거 정도는 15%를 넘어가기 힘들다. 이런 거에 오히려 근거를 해서 생각하는 게 맞는 거지. 그걸 더 떨어지면 사겠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보여져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락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좀 착시가 좀 있어요. 왜냐면은 사모님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아파트를 얘기할 때는 거의 이제 거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거주하는 주택이 대다수고 나머지 호재를 받쳐서 가는 것이 이제 빌라 케이스나 아니면 재건축 아파트거든요. 그럼 그럴 때 실거주가 받쳐주지 못한 현재 가치, 그러니까 전세 가치가 받쳐주지 못한 부동산은 등락폭이 크니까 이걸 가지고 하락할 때 이거 봐라. 이런 데이터로 많이 쓴단 말이죠. 예. 근데 뭐 지금 얘기하시다시피 우리는 그런 걱정을 크게 할 게 없는 게 우리는 어차피 내 집 마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투자로 따지면은 기다렸다 정말 재건축을 사던가 뭐 그래도 됩니다. 근데 실거주로서 내가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오히려 참여를 안 하는 시장에 참여를 안 하고 난 기다리겠다라는 게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예. 기사가 자꾸 연일 나오고 여기저기서 누가 이렇게 수군수군 되면 사람이 약간 겁은 동할 수가 있잖아요. 네. 예, 나는 요새 그 뇌 관련된 책을 좀 보는데 그것도 왜 보는 거야? 예? 뇌는 왜? 그쪽 이제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이 네. 부동산 주식이든 재테크를 비유하면은 올라간다는 얘기보단 내려간다는 거에 우리가 본능적으로 뇌가 반응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더 강하게 우리의 뇌의 반응하죠. 구조 자체가 예. 그렇다는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내가 주식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없으면. 손실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큰 거죠 사람들은 네. 이득을 보겠다는 기대감보다는 손실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하락한다는 얘기에 더 귀가 쫑긋 세워지고 공포감을 더 느끼고 이렇게 이제 더 심리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안 하는 쪽으로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게을러 가지고 안 하는 쪽으로 사람은 움직이기 싫고. 무서우니까. 예. 예. 맞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뇌에 대한 책 그거 봐야겠네요. 재밌을 것 같네. 아니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방금 이제 뭐 여기 네. 이제 저는 여기 채널의 특성을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네네. 뭐가 없어요. 아니 아까 이제 실수요 얘기를 자꾸 하셔서 얘기를 하는 네. 건데 실수요도 중요하죠. 근데 이제 뭐 투자라는 개념으로 또 접근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투자라는 거를 보통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네. 이 사람들이 투자자라고 하면은 무슨 막 집을 막 여러 채 사고 막 이제 뭐 샀다 팔았다 하고 막 이러는 사람을 투자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투자자가 아니고 내 집을 먼저 사는 사람은 다 투자자예요. 아니 그 왜 먼저 사냔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미래에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먼저 사는 거잖아요. 그건 다 투자자예요. 그러니까 실수요는 내가 지금 들어가 살 집을 지금 사는 사람이 실수요인 거고 그걸 단 몇 달만 해도 먼저 사면 그건 다 투자자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개념, 이런 사람들은 이제 6개월 후에 이게 오를 거냐 떨어질 이런 걸 예측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측해서 떨어질 것 같으면 이 아니야 사지 말아야지. 오를 것 같아 그럼 먼저 사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귀가 밝을 수밖에 없죠. 야 이거 오를까? 오른다면 빨리 사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의 또 착각이 뭐냐면 이렇게 자꾸 하락률을 한다는 게 아까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얼마나 떨어질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약간 떨어지고 나서 계속 멈추는 걸 한번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르진 않고 멈추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멈춘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수익률이 만약에 그러니까 연간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이제 수익률이 떨어지는 꼴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이 연간 수익률 뭐 예를 들어서 100% 올랐다가 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50% 됐어요. 예를 들어 만약에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 그렇게 쭉 간다고 그러면은 결국 5년간의 수익률이 50% 이렇게 되는 꼴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지금
몇 년 동안 너무 올라서 음. 보통 사람들 이런 걸 못 참아요 또 지금 음. 상황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합으로 오래 가는 거 자체를 아니 옛날에는 2배씩 올랐는데 아니 보합으로 계속 갈 거면 내가 안 사는 게 나은 거 아니야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보합으로 쭉 가도 결국 연간 수익률 따지면 연간 10%씩 상승한 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매수하는 게 더 이득이라는 건데 사람들은 과거의 성장률을 생각하고 미래의 성장이 그거보다 적기만 하면 안 하는 게 나은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는 안 될 상황이라는 거죠. 맞아요. 요즘에 또 최근에 사신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최근에 사신 분도 있을 거니까 그런 분들은 어차피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시장에 이렇게 굳어 있는 네. 상황에서는 좀 안절부절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하락 시그널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아까 예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도 이제 시중에서 우리가 이제 좀 재밌게 풀어보고자 하는 영상들을 보자면 이게 있으면 하락이 나오는 거다라고 해서 몇 가지 뭐 그 지수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거 제일 많이 이거는 저도 다룬 적이 있고 다 뭐 채널에서 여러 번 다룬 적이 있어가지고 얘기하면 뭐 미분양의 증가, 그리고 아까 공급량의 뭐 증가 뭐 그런 게 있고 또 뭐 대외 변수 뭐 이런 것들이 뭐 시그널이라고 여겨져 가지고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거를 맞물려서 같이 생각하는 게 저기 가서 대구의 미분양이 증가하는 거, 예, 그거하고 또 송도에 이번에 대출 규제 때문에 좀 튀어나왔어요. 예, 튀어나와서 그거를 이제 사례로 들어서 미분양 증가에 맞추고 그 다음에 또 이 그 금융 규제로 인해서 구매력이 이제 낮아지잖아요. 사람들이 구매력이 낮아지고 DSR 2라는 게 적용되는 거 그런 거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 집을 살 수 있는 그 금액, 그러니까 내 돈 자체가 줄어들어서 못 산다. 예, 그것도 합쳐져 있고 또 사전 청약, 예, 이제 집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거다. 공급 과잉 시대가 올 거다. 뭐 이런 것들을 시그널로 해서 요즘에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게 지금 토지 보상도 안 끝났어요. 지금으로부터 저는 10년 뭐 한 8년 그쯤 가야 이제 된다고 보는데 그 전에 무조건 사례가 들어오는 게 이제 그거거든요. 이게 토지 보상. 이게 올해 또 역대급으로 돈이 또 풀릴 예정이라서 이 3기 신도시 관련한 것만 해도 돈 풀리는 게 그 18조 정도가 예, 풀린다고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18조 어마어마한 자금이 또 수도권 그 수치로 보니까 토지보상금의 84%가 수도권에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전에도 우리가 사례를 보면 우리 김사부님도 2004년부터 했고 책 쓰셨으니까 그 얘기를 해주면 좀 재밌어 할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이제 노무현 정권에서 이제 돈을 풀 때, 예, 그러니까 유동성이 풍부해졌을 때 시장 상황이 어땠는지 그 얘기를 좀. 아니 글쎄 그러니까 일단 유동성이 자꾸 풀리기도 하고 네. 저는 이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세 가지 지표를 갖다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이제 경제에 대한 예측하는 것도 잘 그렇지만은 저는 그 예측에 대해서 두 가지 크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경제에 대한 예측은 일단 어떤 얘기를 해도 맞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너무 변수가 많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해도 맞을 수가 없고 얘기하는 사람만 대단해 보일 뿐이에요. 그냥 왜냐하면 별의별 얘기들 다 끄집어서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은 야 신기하다 저런 일이 있구나. 절대 맞지 않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은 변수들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예측에 있어서. 부동산에 있어서 예측은 사실 그거와는 또 반대예요. 왜냐하면 부동산에서 예측은 매우 예측하기가 쉬워요. 그건 왜 예측하기가 쉽냐면은 결국 정부가 키를 잡고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렇잖아요. 경기를 좋게 하고 나쁘게 하고 할 때 정부가 제일 먼저 건드리는 게 부동산 경기예요. 그리고 그건 왜 그러냐면 어쨌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정부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하면 파급력도 크고 그래서 이제 정부가 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건드리면 이게 바뀌네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그 얘기는 예측 가능하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정부가 세계 경제를 막 자꾸 흔드는데 막 세계 경제가 움직인다 이런 일은 없잖아요. 없는데 부동산은 그렇게 되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동산은 이게 예측 가능한 범위다라는 걸 일단 이해해야 되고 그럼 예측 가능하다라고 하면 도대체 뭐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나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무수히 많은 얘기들이 있으나 그런 얘기들은 사실 별로 큰 영향을 안 미치더라라는 게 이제
정석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요인 외에는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은 사실 없어요. 예. 그냥 결국 수요 공급, 그리고 정부의 규제, 그리고 외부 충격 이 세 가지 말고는 없어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일단 요소가 특별하게 바뀐 게 있냐? 없잖아요, 지금. 그럼 바뀔 게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큰 세 가지, 어쩌 보면 이 세 가지의 다른 이유들도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웬만한 건 공수에 다 들어가고, 공급 수요 들어가고, 뭐 정부 정책, 뭐 이런 것에 다 영향을 지금 이미 보이고 있죠. 대출 규제나 금리 인상 부분도 다 범주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그래서 이제 하락 시그널, 이거는 뭐 하락은 예측할 필요가 없는 거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도움될 만한 아까 얘기도 해주셨고, 그렇죠? 이제 이런 시그널 생각하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이제 광범위하게 우리나라 역사를 봤을 때 큰 하락이 나왔던 경우는 결국에 뭐 최대 하락해봐야 20몇 % 정도밖에 안 됐었고,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대폭락 이런 것들은 사실 나오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락 시그널도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질문하신 걸 까먹으신 것 같은데, 제가 노무현 정부는 어떻게 됐냐, 그거 그 얘기를 제가 이제 또 할게요. 네네네. 하면 되는 거죠. 안 해주실 줄 알고 저는 넘어간 건데. 그 얘기 미안해요. 서두를 너무 많이 깔아가지고. 그래서 그거 외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는 게 없다라는 걸 알면, 그러니까 과거의 사례도 마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어쨌든 그런 이제 성향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부동산을 끌어내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공급이 없다 보니까 아무리 그렇게 노력해도 계속 올랐다라는 거는 이제 완전 정서화된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는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요인들 이 영향을 미치니까 정부의 규제도 영향을 미치는데 결국 그거는 일시적인 영향일 뿐이고 그게 좀 예를 들어 3개월짜리냐 6개월짜리냐 그 효과가 이런 거의 차이란 말이에요. 규제가 세면 6개월 갈 수도 있고 규제가 약하면 3개월 1개월 만에 끝나는 것도 많았었잖아요. 그동안 우리 규제에서 뭐 한 달 잠깐 주춤하고 올라가고 이런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일 뿐이지 결국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없더라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그때도 결국 공급이 부족해서 올랐었고 결국 가격이 떨어지게 된 거는 공급이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안정적이어졌더라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니 작년이랑 올해랑 갑자기 올해 공급이 확 늘어난 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구라든지 어떤 대출 규제라 이런 것 때문에 일시적인 영향을 미친 데가 있지만은 아니 여전히 공급 부족한 건 너무 다 이제는 정설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올해 공급이 확 늘어나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바뀐 게 없다라고 봐야 된다 이런 얘기. 맞습니다. 나 좀 이상한 것 같아. 뭐가? 갑자기 영화 헐크가 왜 생각나지? 왜? 헐크가 평상시에 좀 왜소하지 않나? 왜소하죠. 말랐지. 열받으면 커지지 않나? 딱 그거 같아서. 지금 변신 안 해 있거든? 부동산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될 것 같다고요? 그렇게 느껴지네. 이제 지금은 잠잠하고 이상한 생각이 자꾸 갑자기 변신할 수 있다. 그렇죠. 그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예전에 부동산은 큰 움직임이 없고 거의 예전에 했던 거 그대로 간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때도 우리가 이기 신도시 만든다고 그때 했었잖아요. 나오고 뭐 지금의 뭐 대장 사태를 광부는 사태도 있었고 그때도 어쨌든 이런저런 사태도 있었고 그때도 어마어마한 돈이 풀리고 결국 그 풀리는 돈이 이명박 정부까지 풀렸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실제로 이기신도시가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기류가 좀 바뀌었고 그때 이기신도시랑 플러스해서 반값 주택 이게 등장하면서 집값이 좀 이제 내려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이제 거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때 이제 미국의 금융위기 때문에 이건 집값이 떨어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에 영향만 있었다고 보진 않고 복합적이고 네, 복합적이고 제일 유효했던 거는 결국 이명박의 반값 주택이 가장 컸고 그 다음에 이제 이기신 도시들이 점점 이제 입주식이 다가오면서 좀 됐다 이렇게 저는 보는 면이 강한데 그때도 그 전에 결국에는 이 공급 대규모 공급이 있으려면은 결국 돈이 풀려야 되고 그 돈이 먼저 설치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라고 저 보거든요. 그리고 토지 보상금의 거의 절반 수준이 다시 아파트로 유입된 돈이 굉장히 많다고 통계를 봤어요.
그래서 그 과정이 올해하고 내년의 일들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아니 뭐 오지도 않을 하락이고 그렇게 떨어질 하락도 아닌데 왜 신경 쓰냐 이렇게 얘기하신 게 너무 와닿는 게 그런 것보다 본인이 거주할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되고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기사가 쏟아내고 대선 직전이 가장 긴장되고 불확실성이 가장 큰 시기잖아요. 이때가 저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타이밍적으로. 근데 우리는 언제나 현재가 제일 아픈 법이에요. 내가 뭐 예를 들면 몇 달 전에 다리가 부러졌다. 아팠겠죠. 근데 이제 그다 낫다. 근데 내가 오늘 칼에 손에 좀 비었다. 책에다. 이게 더 아프죠 지금. 이게 더 아프지. 그냥 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은 사례네. 좋은 비유를 들려주셨네요. 예. 사람들 금세 까먹고 지금 제일 지금이 제일 아픈 거지. 예. 전에 그 파리 대책 나왔을 때가 더 어마어마했거든요. 지금이랑 비교도 안 되게 다 일사불란하고 전문가들도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다 이제 상승에 거의 무게를 다 두고 계시고, 예. 그게 너무나도 극명한 이유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근데 사실 그게 좀 표현이 죄송하지만은 네. 현재에 치중하는 분들이 돈을 대부분 못 버시죠. 왜냐하면 내가 투자를 한다, 베팅을 한다. 베팅하는 시점은 현재지만 베팅의 대상물은 미래잖아요. 미래죠. 그러니까 현 시점에 치중하는 분들이 대체로 그래서 어떤 못 사죠. 재테크나 이런 거에서 수익 내기가 어려운 마인드를 갖고 계신 거죠. 맞아요. 못 사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래서 좀 내일에 네. 정말 내일에 베팅을 할 수 있도록 투자만 맞아요. 지금 하는 것 뿐이지 내일에 거는 거잖아요. 맞아요. 좀 길게 봐야 돼요. 결국에는 오늘도 하나의 점일 뿐이고 결국에 이 점들이 연결되면서 그래프가 되는 건데 사람들은 이제 좀 길게 보면 굉장히 평온하지만 하루하루 보면 되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여기만 너무 집중하는 게 아닌가 요즘에 특히나 다들 뭐 물어보면 요즘에는 그런 거 물어보니까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물어보고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는 걸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하락 지금 온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네. 제가 죄송한데 네. 이제 우리 저기 사회자님이 그 네. 얘기를 하셨는데 제 의견이랑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하나 드리면 사실 이제 금융위기 이후로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가격이 떨어지게 된 거는 사실은 공급적인 측면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여져요. 예, 그거는 사실은 정말로 공급이 늘어난 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그때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 이제 가격이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하우스 푸어들 때문에 그랬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우스 푸어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갑자기 충격을 받으니까 금리가 올라 버렸다고요. 금리가 오르니까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공포스럽고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단지 내가 금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매달 100만 원 냈는데 120만 원 올랐다. 이게 아니에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야 나중엔 200만 원 낼지도 몰라. 이게 공포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팔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야 나 지금 20만 원 오르는 건 어느 정도 견디겠는데 200만 원 되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감이 이제 사로잡히는 거거든. 그게 외부 충격 효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데 그러니까 매물이 쌓이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매물이 쌓이다 보니까 똑같이 수요 공급 원칙이 돼버리는 거예요. 매물이 쌓이고 그러면 수요자들은 갑자기 매물이 나오니까 나 안 살래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진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거와도 지금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그때는 그럼 하우스푸어가 왜 생겼냐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왜 생겼냐면 결국 대중들에게 대출의 문을 많이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대중들이 뭐 100%까지는 아니어도 80%막 이렇게 대출을 받고 살 수 있게 놨다고요. 네. 당시에는. 그랬으니 80%의 대출 받고 20% 내 돈 들어가 샀는데 그게 조금만 금리가 올라간다도 해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충격이 받는다고요. 크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럴 가능성도 희박해진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지금 벌써 이미 대출 엄청, 규제한 건 2018년부터 규제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조금 이제 뭐 아닌 분들은 섭섭한 말이지만은 이미 있는 사람들 장이 돼 버렸어요. 이 부동산 시장이. 예. 돈 없으면 부동산도 못 사요, 지금. 그리고 지금 막 그 강남에 15억 이상 거래되는 게 우리도 신기하잖아요. 아니 50억짜리 집을 산단 말이야? 그것도 현금으로 신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돈이 어디서 났을까 생각해 보면 결국 그동안 부동산을 성공해서 그 집 팔아서 사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끼리 장이 된 거지 무슨 50억짜리를 사면서 내가 어디서 대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막말로 이자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처럼 충격받을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럼 하우스푸어가 나오기도 힘든 구조란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매물도 안 나오지, 공급도 없지. 그럼 도대체 무슨 거로 가격이 떨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렇게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죄송해요. 아니. 아니, 그 돈의 시각은 다를 수 있죠. 그렇죠. 예, 네. 다를 수 있을 어, 뿐입니다. 그렇죠. 네네. 예. 그리고 그 얘기 해주시니까 생각나는데 지금 고가주택에서 아주 하이엔드 있잖아요. 하이엔드 완전히 뭐 100평 이상 되고 뭐 100억, 200억 넘는 주택들 바빠요. 엄청 그래요. 바빠요. 맞아요. 지금 네. 그 어느 때보다 바쁘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위에랑 아래랑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 참 이제 시장이 양극화가 이런 그러니까 거구나. 제가 이제 그 얘기하신 거랑 이제 같이 맞물려서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이제 그게 이전 장과 다른 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전 장은 돈 번 사람들이 진짜 그야말로 대출에 의지해서 돈 번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출 이자가 올라가면 굉장히 시장의 파급 효과가 커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뭘 많이 주장을 했냐면은 대출을 이렇게 해주면 안 된다 정부가. 그래서 모기지 같이 원금이랑 분할 상환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주장했거든요. 이거 위험하다. 매우 위험하고 다 대출해가지고 막 이렇게 부동산 가격 올랐다가 충격받으면 굉장히 커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가 정부에 들어갔을 것 같진 않은데 이번 정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대출을 그렇게 안 해주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는 그건 참 잘한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대출 너무 풀어주면 안 된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대출을 막아도 오르네. 이거는 이 공급 부족의 효과가 이렇게 큰가 이런 생각하면서 저는 그때부터 한편으로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되면 이건 외부 충격과도 안 무너지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겁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제. 그렇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런 그들만의 세상이고, 이 밑에 사람들은 이게 진짜 그야말로 부동산 값이 떨어져도 아무 영향도 안 받아. 이제 싸지었으니까 우리 사자. 이래지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세상이 돼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국면에 도달했어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참 흥미롭네요. 자, 일단은 이렇게 오늘은 어떻게 보면 거래 절벽과 이 하락 시그널, 대중들이 얘기하는 하락 시그널에 대해서도 저희 세 명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이 정규 코너 마치고요. 김사부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 2부 그래요. 시간을 이게 재밌겠다.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거 할 걸.